조선 왕조 500년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의지적인 왕을 꼽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효종을 떠올릴 것입니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자 한 북벌론의 주인공, 그리고 39세의 젊은 나이에 의료사고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비운의 군주. 오늘 우리는 효종의 파란만장했던 인생과 그가 조선에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619년 광해군 11년에 태어난 복림대군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친어머니는 인열왕후 한씨, 새어머니는 자의대비 조씨였습니다. 8살의 복림대군에 봉해진 그는 평범한 왕자의 삶을 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운명은 그를 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1636년 병자호란이 발발했을 때 복림대군은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는 겨우 17세였습니다. 심양에서의 볼모 생활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청나라의 문물과 제도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볼모 생활 중에도 복림대군은 형인 소현세자를 극진히 보호했습니다. 청나라가 산해관과 서역을 정벌할 때 소현세자의 동행을 요구하자 자신이 형을 대신해 가겠다고 자처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형제에는 훗날 그가 왕이 된 후에도 지속되었습니다. 1645년 5월 9년간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조선으로 돌아온 복림대군. 그런데 귀국 한 개월 만에 형인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복림대군은 뜻하지 않게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1649년 인조가 승하하자 20대 나이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효종의 즉위는 처음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소현세자에게는 아들들이 있었고 정상적인 왕위 계승이라면 그들 중 하나가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현세자의 아내인 강빈이 역모 혐의로 사사되고 그의 아들들이 유배되면서 복림대군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위 때문에 효종은 평생 정통성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강빈을 역광이라 부르며 강빈을 옹호하는 신하들을 가차없이 처벌했습니다. 황해 감사 김홍욱이 강빈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렸을 때 효종은 격분하여 김홍욱을 국문했고 결국 김홍욱은 국문 중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효종 치세의 가장 큰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효종은 단순히 정통성 문제에만 매몰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이고 치밀한 정치가였습니다. 김자정과 같은 친정파를 실각시키는 대신 산당의 영수인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을 등용했습니다. 이는 제하 살인들의 지지를 얻어 정치적 기반을 다지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효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북벌론입니다. 청나라를 정벌하여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자는 이 웅대한 계획은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현대 역사학자들은 효종의 북벌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부는 효종이 정말로 청나라를 정벌할 의지가 있었다고 보지만 다른 일부는 북벌론이 정치적 명분에 불과했다고 평가합니다. 흥미롭게도 북벌론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는 송시열은 실제로는 북벌에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효종이 북벌의 당위성을 설파할 때도 송시열은 수십만을 권할 뿐이었습니다. 이는 기해독대라는 비밀 회동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이 내용조차 송시열이 후일에 진술한 것에 근거하고 있어 신빙성의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효종의 10년 치세를 보면 그는 단 한 번도 청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나라의 강요로 나선 정벌에 2차례나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를 보면 북벌론은 군사력 증강과 왕권 강화를 위한 명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벌론의 진짜 의미를 떠나서 효종이 조선의 국력 신장을 위해 추진한 정책들은 분명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동법의 전국적 확대 실시입니다. 김육 등의 권유로 추진된 이 정책은 흩어진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서양역법인 시연력을 반포하여 계력을 단행하는 등 조선의 제도를 현대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으로 누더기가 된 군사 편제를 재정비했습니다. 정예 초총병을 양성하고 초총을 개선했으며 홍위포 등 대포도 개량했습니다. 나선 정벌에서 조선군을 지휘했던 신유 장군은 전리품으로 얻은 플린트랑 머스킷을 조정해 진상했습니다. 효종은 이를 시험적으로 양산해 보았지만 차라리 같은 값으로 초총 3정 만드는 게 낫겠다며 백지화했습니다. 이는 효종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사고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효종은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특히 무예를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체구는 장대했고 힘이 매우 셌습니다. 정무가 끝나면 북원에서 말을 타고 무예를 연마했는데 그가 사용한 청룡도와 철퇴는 다른 무관들도 제대로 다루지 못할 정도로 무거웠다고 합니다. 효종 주변에는 팔장사라고 불리는 8명의 호위 무관들이 있었습니다. 박배원, 신진익, 오효성, 조양, 장혜성, 김지웅, 장사민, 박희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효종이 왕자 시절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갈 때부터 함께했던 충실한 동료들이었습니다. 특히 오효성과 관련된 일화는 유명합니다. 청나라에서 돌아올 때 사세였던 현종을 오효성이 등에 업고 심양에서 한성까지 걸었다고 합니다. 어린 현종은 다른 장사들이 업으면 울었지만 오효성이 업으면 얌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무예 실력만큼이나 인상적인 것은 효종의 체격이었습니다. 그가 승하했을 때 미리 제작해둔 관의 크기가 어깨와 맞지 않아 널반지를 이어붙여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제2 10년 동안 어깨가 더 굵고 넓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묵골의 왕으로만 알려진 효종이지만 가정에서는 자상한 아버지이자 애처가였습니다. 그는 정실 왕비인 인선왕후 장씨를 매우 사랑했고 후궁은 안빈이 씨 하나만을 두었습니다. 안빈이 씨 소생의 숙명옹주가 유일한 후궁 소생 자녀였습니다. 숙명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는 효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너는 시집에 가 정성을 바친다고는 학원이와 어이 계양이는 품고 있느냐? 행여 감기나 걸렸거든 약이나 하여 먹어라라고 쓴 이 편지에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못 왔느냐? 내 언니와 여동생들이 좋은 거 다 들고 가서 내 것을 챙기지 못했다. 그러게 진작에 오지. 부를 때 못 온 건 아무리 봐도 내 남편 때문이니까 남편이랑 열심히 싸우고 남편 신나게 갈 거라라고 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이런 편지들을 보면 효종의 가족은 왕실답지 않게 인간적이고 따뜻한 분위기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659년 5월 4일 효종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이마 부근에 작은 종기가 생겨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뾰루지 정도로 여겼지만 점점 크기가 커지고 염증이 심해지면서 통증도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효종은 이런 경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엉덩이에 큰 종기가 생겨 고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의 심각이가 침으로 농을 빼내어 깨끗하게 치료해준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어이들을 불러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5월 8일 종기가 더욱 심해지자 효종은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어의원에는 신각이와 유우성을 비롯한 여러 어이들이 있었는데 치료 방법을 놓고 심각한 의견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신각이는 전하, 이전에 엉덩이 종기를 치료했을 때처럼 침으로 농을 빼내야 합니다. 독기가 안으로 퍼지기 전에 빨리 배출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종기가 익었을 때 터뜨리지 않으면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신각이의 의견에 반대하는 유우성은 아닙니다. 전하. 머리 부근의 종기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얼굴과 머리에는 중요한 혈관과 경혈이 많아 잘못 침을 놓으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물로 천천히 치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부 어이들은 뜸을 뜨거나 외용약을 바르는 방법을 제안했고 또 다른 어이들은 내복약으로 체내 열독을 제거하는 방법을 권했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효종은 신각이의 의견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째, 과거의 성공적인 치료 경험이었습니다. 신각이가 엉덩이 종기를 침으로 치료했을 때 시원한 감각과 빠른 회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효종의 성격적 특성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소 결단력이 빠르고 적극적인 성향의 효종은 소극적인 치료보다는 적극적인 처치를 선호했습니다. 셋째, 정무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었고 오랫동안 정무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빠른 치료를 원하게 만들었습니다. 1659년 5월 8일 오후 드디어 침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각이는 세심하게 종기 부위를 살펴보고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아 침을 놓았습니다. 침이 들어가자마자 누런 농즙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효종은 즉시 시원함을 느꼈고 이제야 정신이 좀 든다. 가기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안도의 말을 했습니다. 주변의 상공들과 내관들도 성공적인 치료에 안심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각이 역시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는 듯 뿌듯해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농집이 나온 후에도 검붉은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출혈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신각이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치료 경험으로는 농이 나온 후 잠시 피가 나오다가 곧 멈추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1시간 후에는 여전히 출혈이 계속되었고 2시간 후에도 지혈을 위해 여러 약제를 사용했지만 효과 없었으며 3시간 후 효종의 안색이 창백해지기 시작하고 4시간 후에는 맥박이 약해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어의원의 모든 어의들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유우성도 앞선 반대 의견을 접고 구명에 합류했습니다. 각종 지혈 약제 37, 악요, 패급 등을 우린 물로 함부로 싣고 압박하고 경혈 지압을 통한 혈류 차단을 시도했으며 뜸을 떠서 혈관을 수축시키려는 노력을 하였고 내복약으로 혈액 응고 촉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출혈은 멈추지 않았고 효종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5월 8일 밤이 깊어가면서 효종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고 가끔씩 정신을 차리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세자 훗날 현종에게 나라 일을 잘 살피고 백성을 돌보는 것을 잊지 마라 하였고 인선 왕후에게는 아이들을 잘 키우고 나를 너무 슬퍼하지 마라 고 이야기하였으며 신하들에게는 북벌의 뜻을 저버리지 마라.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고 했습니다. 새벽 2시경 효종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39세의 젊은 나이 재위 10년 2개월 만에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현대의학자들은 효종의 사망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대목동병원의 김한수 교수는 종기가 악화되면서 혈관이 농으로 비정상적으로 발달하고 침이 세동맥을 손상시켜 과다출혈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서울대학교의 유성호 교수는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인한 과다출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원인이든 39세의 젊은 왕의 죽음은 조선에 큰 충격이었습니다. 신각이는 의료사고 책임을 지고 교수형에 처해졌고 유우성은 유배형에 처해졌다가 후에 복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효종의 죽음에는 여러 징조가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승하하기 2달 전에 한 노인이 창덕궁 도나문 앞에 나타나 5월에 나라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니 경복궁 예터에 초옥을 짓고 그곳으로 옮겨 화를 물리치는 굿을 하소서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또한 사망 한 달 전에는 창덕궁 후원에서 잔치를 열며 슬픈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가을 9월에 단풍이 들면 다시 부르겠다고 하면서도 뒷날 다시 만날 것을 어찌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효종의 무덤도 순환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동구릉에 묻혔는데 성물에 계속 금이 가고 파손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종은 제25년 내내 거의 매년 아버지 무덤을 수리해야 했습니다. 결국 1673년 현재 경기도 여주시로 이장했는데 막상 개봉해보니 내부는 깨끗했다고 합니다. 효종의 죽음은 곧 조선 후기 최대의 정치적 논쟁인 예성 논쟁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라는 점에서 시작된 정통성 논란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벌어진 치열한 당쟁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대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한국사 최악의 암군 중 하나로 평가받는 부왕 인조에 비해 훨씬 나은 평가를 받습니다. 팍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서는 효종을 문약에 빠진 조선을 무의 기치를 내세워 개혁하려 한 현실적인 개혁 군주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외 역사학자들도 효종을 조선에서 가장 유능한 왕들 중 하나로 거론합니다. 비록 10년이라는 짧은 재위기간이었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진 국토를 재건하고 조선 중흥의 기틀을 다진 임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효종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분명 비운의 군주였습니다. 볼모로 끌려간 치욕적인 경험, 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한 뜻하지 않은 즉위, 평생을 따라다닌 정통성 논란, 그리고 39세의 허망한 죽음까지. 하지만 이 모든 시련 속에서도 그는 조선의 재건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북벌론이 실제로는 정치적 명분에 가까웠을지도 모르지만 그 명분 하에 추진된 군사력 강화와 제도 개선은 분명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동법의 확대, 시언력의 도입, 군사 편제의 재정비 등은 모두 조선 중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효종의 인간적인 면모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아버지, 신하들을 아끼는 군주, 그리고 무예를 사랑하는 무인의 모습까지. 이런 다면적인 모습이야말로 효종이 단순한 정치적 인물을 넘어 인간적 매력을 가진 역사적 인물로 기억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효종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이상을 잃지 않는 균형감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비록 그의 꿈은 완성되지 못했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의 조선 후기 문해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조선 제17대 국왕효종, 그는 비록 39세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 조선사에 깊은 촉적을 남긴 진정한 중흥군주였습니다.